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놓고 수다 떠는 시간, 기자들의 수다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준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구하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새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눈에 띄는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의 출근길 질의응답입니다. 이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 관저랑 집무실이 있어서 언제 출퇴근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청와대를 출입하지만 대통령을 뉴스에서만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청와대는 본관 그리고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완전히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대통령실이 꾸려지고 어떻게 변했을까 저도 참 궁금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1층에 이제 기자실을 밖으로 나와서 조금 걸어 나와서 로비로 딱 서면 이제 그 로비 밖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직접 영상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들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들 다 이제 마련하고 그래, 잘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부만. 네, 이렇게 보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그 시간만 되면 이제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우르르 나갔다가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발언이 끝나고 다시 우르르 기자실로 몰려 들어오는 이런 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 외빈들이 상당히 많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빈들을 또 맞이하고 또 마중을 나갔다가 또 배웅을 또 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로비에서 다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어느 날은 한 번은 지각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네, 이게 첫날에는 8시 반 그리고 다음 날에는 9시 1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 출근 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그래프를 또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꼭 뭐 9 to 6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꼭 뭐 대통령실에 있지 않더라도 외부 일정이 또 있고 또 이제 대통령실 밖에 있어도 또 수시로 이제 보고 지휘 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각도 지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을 때는 교통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됐었잖아요. 네네. 특히 그 지역이 또 차가 많이 막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실제로 이 출퇴근 시간 대통령 이동 동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내가 나가는데 너무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직접 출근을 해보시니까 좀 어땠나요? 네, 일단 저는 지하철로 출근을 해서 뭐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제가 본 적 없지만 이게 경찰 설명에 따르면 이게 기다린다고 해도 뭐 신호 한두 번 정도 기다리는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이제 교통 혼잡은 뭐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통이 한 번 밀리면 뒤에서 연쇄적으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또 이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가 막히면 또 스트레스를 또 직장인들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불만들은 당연히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통령이 자정 이후에 퇴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하는 글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출퇴근을 피해서.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한 건물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뭐 네네. 집무실도 기자실도 수석실도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내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기자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기자실이 있고 바로 위층을 또 대통령이 쓰기 때문에 이 상당히 지근거리에 기자들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자실 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안 앱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경호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앱을 좀 깔은 상태인데 이 앱을 깔고 건물로 들어가면 이 사진이 일단 안 찍히고 또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뭐 일할 때 좀 불편한 게 사실인데 뭐 이 또 국가 최고 책임자의 또 경호를 위해서 뭐 일단 따르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자실로 들어가려면 앱을 내가 켰는지를 확인을 받고서 기자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앱을 켜서 이제
이제 검색관에게 보여주고 또 이제 엑스레이로 뭐 이제 가방에 있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이제 입장을 할 수가 그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는 착해서 앱을 빨리 깔았지만 그 앱을 깔기를 거부하는 기자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공지를 받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깔았는데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자유의 침해다 이렇게 또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앱을 깔지 않으면은 기자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앱을 깔면 이 사진이 안 찍히고 또 내부가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유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부분에 이제 보안 스티커를 붙이고 지금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아이폰을 쓰는 기자들은 아직까지 그 아이폰용 보안 앱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아이폰 쓰는 기자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원래 이번 주까지 이 아이폰 쓰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바꿔야지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폰에는 안 깔리는 상황인 거고 아이폰에 보안 앱이 안 깔리기 때문에 네네. 휴대전화를 바꾸어야 하는 새로 사야 하는 네,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이제 기자들이 좀 강하게 문제 반발이 제기를 있을 수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아이폰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네네. 봐봐, 그렇죠. 한동훈 후보자도 그러면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법무장관이 돼서 면담을 하려면 이제 폰을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꿔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일까요? 뭐 폰을 맡겨놓고 들어가겠죠. 아이폰을 밖에. 투폰을 쓰거나. 네. 뭐 아무튼 네네. 지금 보안이 상당히 또 이게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중시가 되는 그런 네네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또 보면은 집무실 이름 공모가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용화대 일단 용화대로 부르겠습니다. 용화대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하는데 이제 공사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이 기자실이고 바로 위층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데 2층 집무실이 아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뭐 드르륵 하면서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또 1층 뭐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집기류나 뭐 이런 자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층 로비나 이럴 때는 아직까지 좀 어수선한 모습이 어수선한 계속되고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윤 대통령 취임사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썼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세어보니까 작년 6월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자유를 24번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시민, 국민을 15번, 세계 13번, 평화 12번, 민주주의 8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또 철학에 대해서 이 첫 참모진들과의 회의 때도 이 자유를 또 한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굉장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 외에도 또 이 반지성주의, 네, 이 단어가 또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먼저 취임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당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를 저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취임하는데 통합, 협치 이런 거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SNS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8번이나 언급했다고 했지만 송 전 대표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아무래도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지금 안 그래도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큰 메시지를 내놓고 협치하자, 우리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었는데 취임식에 굳이 이렇게 또 상대방을 저격하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사실 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컸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이런 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를 했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 주도권을 완전히 저쪽으로 이제 빼앗기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의식한 듯이 이 다음 날 출근길에 뭐 통합이란 건 정치가 당연히 향상하는 게 통합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항상 통합하겠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반지성주의 표현을 또 본인이 직접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라는 가치, 이 자유시민 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을 겨냥해서 반지성주의 이런 걸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떤 지방선거도 이렇게 대선 2라운드까지 계속 좀 끌고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략이 또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새 대통령과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에서 또다시 소속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되게 갑작스럽고 또 아주 충격적인데 이 구아림 기자들도 그날 전혀 감지를 못했다고 하죠.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취재를 못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정말 다 몰랐습니다. 사실 바로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당대표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기자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이 최광욱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박완주 의원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우리도 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또 이 박완주 의원 제명을 결정한 윤리심판원은 이 비대위원장 직속 기구였습니다.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비위 사실이 박 위원장 귀에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징계 절차, 이 절차를 밟아왔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박지원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당시 브리핑을 한 신현영 대변인에게도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비대위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내 성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가해 우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이 사건이 12월 말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덮어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결국에는 피해자가 4월 22일에 이 젠더폭력 상담센터에 신고를 했고 25일에는 비대위원장 직속의 윤리심판원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둬서 그랬는지 이 제명 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된 그렇습니다.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당내의 충격파가 아주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틀 전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도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반응이 많아요. 이런 대충격의 배경에는 박완주 의원의 평소 이미지 그리고 영향력이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내 주류 세력인 86그룹의 한 명이고 또 여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굉장히 그렇죠.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특히 이 중요한 시기인 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는 거는 예산안 그리고 추경 편성 같은 매우 중차대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말 요직 중의 요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부 의원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깜짝 놀라서 아직도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피해자와 그 주변부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동료 의원들은 대체로 몰랐다고 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제명 결정이 발표되는 날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이었는데 네, 개소식이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보통 잘하자,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은 줄줄이 이 제명권을 사과를 하면서 이제 개소식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명 의결이 난 뒤에 불과 4-5시간 뒤에 개소식이 시작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보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양승조 후보도 사과를 했고 현장에 방문했던 박지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모두 사과로 개소식을 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또 특히 이 충남이라고 하면 안희정 전 지사가 충남지사 출신인데 이 박 의원이 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 안 전 지사 사건을 보면서 좀 어떤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 의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충남은 좀 박빙이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중론이 있었는데
개소식에서부터 사과를 하게 되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겁니다. 그 개소식에 참석했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릎에 힘이 탁 빠졌다, 맥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1년 4개월 전쯤에 정의당에서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성비위로 제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준흠 기자가 그때 취재를 좀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아침에 갑자기 뭐 긴급 발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서 이제 회견장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사실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정의당이 총선에서 이제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단식 농성까지 해서 겨우 이제 이끌어내고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제가 좀 그때 좀 기억이 남는 게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나 이런 것들을 기자 윤리상 좀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알려고 좀 파고드는 것 자체가 이제 2차 가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 이런 좀 매뉴얼이 좀 갖춰지지 않았나 그렇죠. 싶습니다. 문화가 좀 생긴 거는 같아요. 그때를 그 기점으로 해서 뭐 정확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 본인이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고 또 충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의원이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 의원이 이걸 인정하는 건지 아닌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본인의 입장 표명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 사직서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어요. 의원실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내게 반강제했다. 또 그리고 사직 이유가 피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무단 결근을 한다는 이유로 내게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앞으로의 징계 절차가 이 제명 외에 또 징계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선 비대위에서 제명을 의결했고 근데 이게 그냥 의결되는 게 아니라 의총을 열고 제명을 추인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이 지난 뒤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인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무소속 의원이 되는 건데 사실 무소속 의원이 아니라 아예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아주 큰 대형 악재가 터진 건데요. 사실 이 성비위 문제 또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진짜 악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10%포인트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상승폭인 5%포인트보다도 큰 격차인데요. 검수완박 법안 강행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반영됐는데 사실 박완주 의원 사태가 지금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는 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성범죄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또 민주당 안에서 있었고 뭐 고 박원순 전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 안희정 전 지사 사건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최광욱 의원과 또 김원희 의원이 이번에는 뭐 의원실에서 어떤 성비위가 있었는데 이를 좀 2차 가해하고 무마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 이제 예를 들면 최광욱 의원은 자신의 그런 성희롱성 발언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또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을 이제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이제 김원희 의원도 마찬가지로 의혹이 드러나고 나서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나자 조금 눈치가 보이셨는지 죄송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담은 SNS 글을 올렸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아직까지 좀 변하지 않는 모습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신고한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라는 곳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뭐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데 민주당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수술 중이다고 하면서도 또 국민의힘을 또 함께 또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N번방 사건을 추적해온 박 위원장 입장에선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발언들을 했고 또 이런 온정주의가 민주당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또 이 크게 보면 물론 또 이렇게 짚어야 할 거는 또 짚는 게 맞지만 이 박완주 의원의 이 사건 그리고 이게 24시간도 되기 전에 또 상대방을 비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또 마냥 좋아 보이는 모습만은 아닙니다. 또 더 슬픈 건 또 그런 지적이 또 그 상대방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또 이러면은 뭐 너가 더 잘못했네, 너가 더 잘못했네 이런 또 내로남불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 벌어진다고 하면 좀 쇄신하고 반성하고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정책 이런 걸로 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한 컷 코너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 기자들이 한 주간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 뽑아왔는데요. 이준음 기자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이 된 자연인 문재인의 사진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사실 전 대통령들의 말로가 되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먼저 하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실에 용화대 출입을 해서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또 뭘 해나갈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전 대통령들이 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의 좀 잘한 부분들은 좀 계승을 하고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보완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좀 국정 운영을 잘 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네, 구아림 기자는 어떤 사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정치권 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네, 바로 저 사진이죠. 화제가 많이 됐죠. 네, 취임식 당일 저녁 연애 사진인데 왼쪽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오른쪽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진만 보면은 뭐 협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특히 이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윤호중 위원장의 수줍은 모습을 보고 새색시 아니냐, 분위기가 너무 좋았나 보다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 비대위원장이 너무 행복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윤 위원장이 저렇게 해맑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도 저런 모습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놀라웠는데요. 이 사진 출처는 이 윤석열 대통령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 출범하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 민주당, 야당이 된 민주당에게도 좀 우회적으로나마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구아림 기자가 해석을 되게 굉장히 좋게 해줬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실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세게 비판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 사진으로 한 방 먹인 거다. 그렇죠. 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선거 체제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정치권 뒷얘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